앞에 이제 김우진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토론자께서도 일단 아주 좋은 설명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어쨌든 발표를 준비하면서 토론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그냥 그 오버랩이 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일단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김우진 박사님께서 하셨던 데이터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단 뱅크스코프에서 이제 1000개 은행을 상위 1000개 은행을 해가지고 플라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축은 예를 들어서 ROE고 다른 축은 이제 PBR입니다. 뭐 흔히 이제 많이 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통상 생각을 해보면 ROE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가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본 비용을 만약에 감안을 하면 보통 이제 한 최소 9에서 10 이상은 이제 돼야 일단 사실은 서스테이너블 하다라고 일단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 이제 뭐 4개 이제 사사부면 나눴을 때 이제 첫 번째 축을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로 보고 그다음 PBR은 뭐 그냥 논리적으로 시장의 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어쨌든 그 주가보다 앞으로 더 이제 기업의 성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단순하게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PBR이 1보다 높을 것이다.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가운데 십자가를 그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찍어놨습니다. 뭐 플로팅을 해놓은 거니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891개를 가지고 일단 한 것인데 저기서 보면 사실은 대략 예를 들어서 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서스테이블 하다라는 건 지금 현재도 어쨌든 수익이 꾸준히 나고 시장의 기대도 높거나 아니면 다소 지금은 수익성 자체는 실현된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앞으로는 좀 높아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 소위 1사부면하고 2사부면에 속해 있는 은행들의 비중이 은행들이 일단은 좀 더 계속 기업으로서 서스테이블 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보면 11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체 개수 중에서 11년 말 기준으로 해보면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합치면 한 55% 정도 되는 것이죠. 상위 1000대 은행이니까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1000대 은행들의 이제 PBR하고 ROE를 이제 주요 은행들만 우리 국내 은행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찍어 본 거죠. 그럼 아까 그 기준으로 치자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기 제일 가운데쯤에 JP 모간이 대충 아까 그 십자를 그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은행들은 한참 사사부면점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건 좀 사이드 얘기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김우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산하고 수익하고 간에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하고 혹시 U자형 아닐까? 그건 좀 제가 가서 한번 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스타틱한 데이터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위기, 부실, 대형 부실의 영향이긴 하겠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규모, 자산 규모로 무지하게 큰 은행들은 사실은 중간에 몰려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로 치면은 중상 정도 되는 최근에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이 랭킹에 진입을 한 이런 은행들이 사실은 PBR도 높고 ROE도 높은 뭐 이런 양상을 보여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는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사이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산 규모하고 수익성하고 이것들은 사실은 길게 봐야 할 테지만 그닥 유의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인데 일단 사실 그 특정 시점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2008년 이후로 대부분의 재무제표들이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좀 장기적인 어떤 이런 그 수준들하고 일단 그 데이터들하고 한번 평균 데이터를 일단 본 거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국내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총 자산 증가율에서도 사실은 타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뭐 낮은 편이고 물론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 같이 이제 거꾸로 부실 위험에서 부실로부터 아직 이제 회복이 안 된 이런 은행들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강조는 안 하셨지만 그 발표자께서는 강조를 안 하셨지만 사실은 그 자본 증가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뭐 수익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늘고 있지 못하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글로벌 탑 50를 보면
대충 규제 비율 리미트를 훨씬 넘어서서 대충 에버리지로 BIS 비율이 아까 그 기본 자본 비율이었는데 BIS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은행들이 한 13%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글로벌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다른 글로벌 은행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실제로 이후에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BIS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어쨌든 그 프레셔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큰 이슈일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 BIS 비율을 어쨌든 이제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A 같은 경우 ROE 데이터는 여기는 없어서 이제 ROE로만 했던 것인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뭐 크게 떨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보면 사실 떨어졌다는 사실은 뭐 그렇다 치고 보면 대략 이 여기에 들어있는 은행들이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총 그 글로벌 탑 50에 들어가는 대략 그 한 33개 은행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더 좋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고 보신다 그러면 어쨌든 위기 이전에 그 ROA가 1% 중반 정도로 비교적 뭐 균일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2년, 13년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ROA가 1% 정도는 상회를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좀 그 아웃퍼폼하는 그런 은행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ROA가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뭐 0.37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은행들은 사실 서스테이블한 상황이 아닌 거죠. 아닌 것이기도 하고 BIS 비율이 높아진 거를 만약에 감안을 하자라면 ROE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11 내지 12%는 돼야 사실은 그 ROA 1% 이상하고 일단 컴패터블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취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첨언에 가깝습니다. CI 레이셔 같은 경우 사실은 비용 효율성 같은 경우 국내 은행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타 국가 은행들보다 양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쪽 같은 경우처럼 트레이딩이나 IB 업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저 금융그룹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CI 레이셔가 높은 편이고요. 위기 이전에도. 상대적으로 커머셜 뱅크 내지는 뱅킹 내지는 트래디셔널 뱅킹 이런 업무에 좀 더 주력하는 은행들이 대략 40% 중반에서 50% 초반 정도의 레이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략 그 수준 내외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수준은 CI 레이셔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효율성이 비교적 높고 안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위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수익성 위기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위기이고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문제 제기하고 고민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겪었던 위기들은 대체로 크레딧 크라이시스였습니다. 디폴트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부실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륨 면에서까지 사실은 수익이 악화되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 현실화된 건 뭐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리스크 코스트 부분들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사실은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단기적인 해법이 없는 거죠. 문제는. 뭐 그리고 보면 사실은 장기로 그려보더라도 구조적 이익률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보통 은행의 수익력을 보통 평가를 합니다. 2002년이든가요. BIS에서 이제 처음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하죠. 왜냐하면 그냥 단기 순익만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기타 파생 관련된 약간 그 일회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인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익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뺀 이자 이익이나 수수료 이익, 뭐 신탁이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사실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길게 보면은 트렌디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적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에 위기가 있었기는 했지만 2008년도 위기 때문에 그 속도가 다소 빨랐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저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계속적으로 트렌디하게 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IMF 위기나 대우 위기 이후에 은행 산업들이 구조조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사실은 안 좋아진 거죠. 은행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 바탕에는 길게 보면 은행의 수익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그때부터 한 10년이 넘도록 은행의 수익 구조, 소위 예대 마진에 대한 의존도 거의 8, 90% 되는 이 구조는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관심이 있냐면 사실은 결국은 이러저러한 우리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트렌디한 문제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 환경들이 여러모로 바뀌고 있는 그런 어떤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여기 저성장, 저금리, 규제, 그다음에 경쟁, 심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채널의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돼 있다는 거고 결국은 오래전부터 노정됐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약점들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과제인 상황이다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죠. 제일 우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채널 부분들인데요. 사실 채널 부분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조 조정, 채널 혁신이라는 것들이 저도 글로벌리 보면 단순히 비용 효율성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어쨌든 프레퍼런스라든지 어떤 금융기관과의 어떤 거래 행태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사실은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채널 혁신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보면 단순히 영업점 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업점 사이즈를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영업점의 펑션이나 아니면 유형을 다양화하는 문제. 예를 들면은 단순히 어떤 트랜잭션을 다루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점의 형태를 만들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브랜치 형태 같은 경우도 풀사이즈 브랜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미니 점포나 심지어는 포터블 점포까지 이런 형태로 다양화되는 것들이 일부만 떠주십시오.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사실은 고민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회사의 진입 확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초창기라고 할 수 있고 당장 현재화된 위험일까 싶은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지급 결제나 보통 간편 결제와 관련해서 알리바바나 알리페이, 애플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급 결제 서비스 부분에서 비은행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이게 대출이나 아니면 예금, 투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뱅킹 비즈니스의 가장 코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사실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기존의 수익 구조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차별화된 비즈니스나 서비스 역량도 부족하고 이런 은행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결론은 한참 말씀드려놓고 이제 공자님 말씀인데요. 결국 성장 모델 전환이라는 것들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우진 박사님께서도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 시장 구조, 시장 집중도나 소유 구조, 외국인 지분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닥 그렇게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규제가 강하고 산업 구조 자체가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 사실은 형성이 되는 측면들이 강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속성이 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그 비용 쪽하고 관련해가지고 김우진 박사님 그 원고에 있는 부분들에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발표 때 안 하셔서 넘어가기로 하고 요를 보면 결국 그겁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흔히 천편일률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천편일률적일 수 있을까?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는 사실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국내에서 산업 내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어쨌든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그럼 금융회사가 나름대로 어쨌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금융회사의 전략적인 유연성이라는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규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텐데요. 전략적인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규제 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은행들이 사실은 보는 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우진 박사님께서 관계금융, 저는 처음에 관계형 금융인 줄 알고 저기 했었는데 관계금융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그러면 개별 은행이 여태까지 안 했다면 개별 은행이 그거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결국 은행들이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이래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수익성 위기의 핵심이 사실은 어떤 크레딧 코스트나 아니면은 어쨌든 비용 측면, 코스트 이피션시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내 금융회사들의 프로핏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제도적인 어떤 보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